지난 이야기. 하차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전국의 숱한 다이묘들을 제치고 마침내 전국 통일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이뤄낸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지만 그에겐 새로운 문제가 찾아오니 바로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진 전국의 수많은 사무라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입니다. 고민 끝에 히데요시는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엄청난 일을 벌이려 하는데, 히데요시의 야망. 히데요시가 어째서 조선을 침략했는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를 콕 집기보다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그로 하여금 명나라 정벌이라는 야망을 품게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사무라이의 처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120년간 이어진 센고쿠 시대 동안 사무라이는 일본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허리에 칼만 차고 있다면 누구든 그들을 필요로 했죠. 하지만 이 긴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기에 칼을 찬 무사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즉, 전국의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졸지의 실직자가 되어버렸단 건데요.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뒀다간 백성들을 약탈하며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히데요시는 통치자로서 이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렇게 잘 훈련된 최상위 무사를 활용하기엔 전쟁만한 데가 없겠죠. 따라서 히데요시는 국내의 전쟁은 끝났으니 이제 해외로 칼을 돌려 사무라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려 했단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직 일본 국내의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단 겁니다. 전국을 통일하긴 했으나 아직 각 지역엔 히데요시에게 불만을 가진 자들이 많았으며 이들 중에는 이에야스와 같이 거대한 세력을 지닌 자들도 있었습니다.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히데요시는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외부의 적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명나라 정벌이라는 대업으로 발전한 거죠. 세 번째 이유는 히데요시의 노망설입니다. 히데요시는 후계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었지만 아들이 없으니 이를 물려줄 사람이 없었죠. 히데요시는 나이 50이 다 될 때까지 수십 명의 여인과 잠자리를 해도 아들 하나를 얻질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 50에 비로소 얻은 첫째 아들이 바로 스르마스였는데요. 그러니 히데요시에게 이 아이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겠죠. 그런데 1591년 8월 3살밖에 안 된 스르마스가 갑자기 죽어버리자 히데요시는 큰 슬픔에 잠깁니다. 그러다 슬픔을 못 이기고 노망이 들어 명나라 정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려 했단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히데요시가 대륙 진출을 언급한 건 이보다 훨씬 전인 1585년 7월 관백에 취임했을 때부터입니다. 게다가 91년 8월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고작 8개월 전으로 이때쯤이면 이미 전쟁 준비가 한창이었을 텐데 이걸 히데요시가 노망이 났다고까지 하면서 침략의 이유로 엮기에 뭔가 너무 억지 같아 보인단 말이죠. 어쨌든 이것도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기에 일단 넣어봤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히데요시가 쇼군이 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설입니다. 앞서 말했듯 히데요시는 무사, 가문으로서의 정통성이 부족했기에 쇼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일본의 통치자는 누가 뭐래도 쇼군이라는 직함을 단 자가 어울렸는데요. 따라서 히데요시는 자신이 하층민 출신임에도 쇼군이라는 직함에 어울릴 만한 위대한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누구보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겠다며 명나라 정벌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는 거죠.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2차 전쟁인 정유재란 때 히데요시의 목표가 명나라 정벌이 아닌 한반도 남부 4개 도를 정벌하는 것으로 축소됐다는 겁니다. 히데요시는 오래된 문서를 뒤져서 쇼군이라는 직함의 시작은 동쪽의 오랑캐를 정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의 대장군이 아닌 그보다 250년 전에 한반도의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신라 대장군이었다는 걸 발견해냅니다. 고대의 신라는 일본과 끔찍이도 사이가 나빴거든요. 따라서 이 신라가 있던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면
자신도 쇼군이라는 직함을 사용할 명분을 얻게 되니 목표를 한반도 남부로 축소한 거란 거죠. 다섯 번째 이유는 명과 조선의 교역 단절로 인해 일본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센고쿠 시대 때부터 한동안 잠잠하던 왜구가 기승을 부리자 명과 조선은 일본과의 교역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 중 하나로 조선과 명이 갑자기 일본으로의 면포 수출을 통제하자 일본 내에서 면포의 가격이 폭등했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일본을 자극했다는 거죠. 여러 이유를 언급했지만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는 바로 히데요시 개인의 야망입니다. 히데요시는 평민으로 태어나 일본 최고위 관직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무일푼의 상태에서 전 일본을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올랐으니 더 위로 올라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생각했던 건데요. 히데요시의 야망은 단지 명나라를 정벌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서쪽으로는 명을 넘어 인도까지 점령하고 아래로는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정복하려고 했는데요. 자신의 뛰어난 지략과 하나하나가 인간 병기나 다름없는 수십만의 사무라이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여겼던 거죠. 이렇듯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히데요시는 명나라 정벌이라는 대업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 목표가 말도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히데요시가 너무 무모하다 생각했으며 심지어 히데요시의 정실 내내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아무리 당신일지라도 명나라 정벌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만일 실패한다면 당신이 이룬 모든 업적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겁니다. 이렇듯 모두가 반대하는 전쟁이었지만 그 누구도 히데요시를 막을 순 없었으니 그는 마침내 본격적으로 명나라를 침공하기 위해 길을 열라며 조선에 사신을 보냅니다. 다치바나 야스히로. 애초에 히데요시의 계획은 명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조선은 약한 나라이니 알아서 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따라서 그는 조선의 국왕에게 직접 일본으로 건너와 자신에게 인사를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587년 6월 히데요시는 쓰시마 섬의 도주 소요시토시에게 조선으로 넘어가 이 명령을 전달하라고 지시하는데요. 명을 받은 요시토시는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쓰시마 섬은 일본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조선과의 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이었거든요. 따라서 조선에서는 대대로 쓰시마 섬 도주에게 관직을 내려주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이 조선과 전쟁을 벌인다면 무역이 끊길 테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밥줄도 끊기게 될 터 국왕이 직접 입조라뇨. 조선이 이런 요구를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차라리 공물을 요구하는 게 어떠신지요? 공물로는 부족하니 차라리 사신을 보내라고 전하라. 그렇게 요시토시는 자기 가신인 다치바나 야스히로를 일본 국왕사로 조선에 파견합니다. 조선으로 건너온 야스히로는 시종일관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를 맞이하기 위해 서있던 조선군의 창을 보고는 조선의 창은 길이가 너무 짧구나 라며 빈정대고 잔치를 벌이며 그를 맞이한 조선 관료에게 저는 평생토록 전쟁을 치르느라 이렇게 머리가 다 희게 새었는데 귀공께서는 아무 걱정도 없이 기생들의 춤사위만 봐왔으면서 어찌 그리 흰머리가 가득합니까? 라며 비꼬고 한양에 도착해 예조 판서가 베푸는 잔치에 참석해서는 연회석에 후추 열매를 뿌리더니 기생과 악공들이 후추를 줍느라 달려드는 꼴을 보고는 너희 나라는 이제 망할 것이다. 아랫놈들의 기강이 이미 허물어졌으니 어찌 망하지 않길 바라겠느냐 라며 탄식했는데요. 어쨌든 야스히로는 맡은 임무가 있으니 히데요시의 편지를 전하며 사신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 관백전하의 편지입니다. 관백전하께서는 일본은 번번이 조선에 사신을 보내는데 조선은 오래도록 일본에 사신을 보내지 않았단 사실에 노여워하십니다. 서둘러 사신을 보내지 않는다면 장차 조선에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야만국의 사신을 어찌 예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서장의 화답은 하겠으나 바닷길이 험해 통신사는 보낼 수 없소이다. 그렇게 결국 교섭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돌아온 야스히로.
조선에선 거만하게 굴긴 했으나 어쨌든 그도 쓰시마섬 사람이기에 조선의 사정을 설명하며 히데요시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교섭에 실패한 야스히로에게 잔뜩 화가 난 히데요시는 그와 그의 일족을 전부 처형해버립니다.